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이은호고요. 이제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두 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그 자율제조 쪽에서 PHM 기술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고, 오늘은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거기에 대해 모빌리티 적용 필요성과 트렌드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참여자 중에 이제 김화경이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혹시 우리 랩 졸업한 김화경인가요? 예. 네, 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제가 맞습니다. 이제 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진행할 부분은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그 기술이 모빌리티에 이제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T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받았던 어떤 내용 요청사항, 발표에 대한 요청사항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발표를 디테일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근데 말씀을 요청하신 것이 개념적인 것들, 조금 초보자 위주의 내용으로 개념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받아서 그 내용으로 하되, 최대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커버하도록 하되, 좀 저희 랩에서 연구했던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도 같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먼저 소자의 이해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SIP 기술의 이해, SIP가 뭔가라는 거 말씀드리고, 요 SIP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이슈들이 있습니다. 신뢰성 이슈는 주로 저희 랩에서 디테일하게 연구한 내용들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사의 기술 방향 리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저희 랩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랩은 현재 13명의 박사과정과 7명의 석사과정, 20명 정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서 발표했던 절반 정도,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자율제조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패키징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를 받고 미시간주에 있는 GM R&D 매니팩처링 랩에 있다가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 기술팀에 있다가 학교로 와서 처음에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성균관대학교에 있고요. 저희 랩 학생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줘서 올해 제가 세계 최상위 2% 연구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SK하이닉스의 VP 프로페서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패키징 기술 쪽은 반도체 패키징 열 기계를 변형을 측정하고 응력을 분석하고 신뢰성을 분석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 보면은 솔더의 크랙이나 크립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서버용 패키징에도 중요하지만 자동차용 모빌리티 쪽으로 가면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쪽에서도 열 문제가 많이 심해지지만 역시 자동차가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 어떤 어드밴스드로 가면서 발열 문제들이 많이 심해져서 냉각 문제들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고 있고, 반도체 패키징이 열화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측정을 하고 수명 예측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 이제 패키징 관련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IEEE ECTC라는 국제 최대 학회에서 저희 학생이 열심히 좋은 연구를 해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고요. 올해 이제 국내 기관으로선 유일하게 우수 논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IEEE 회장이시고 직접 회장에게 이제 수여를 받았고, 이제 또 ISMP라는 국제 학회에서 저희 랩에서 올해 두 편의 이제 우수 논문을 수상을 했고요. 현재 연구실의 프로젝트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구재단, 뭐 산업통상자원부 들과 같이 이렇게 열 문제, 기계 문제, 신뢰성 문제, 뭐 냉각 문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도저히 죄송합니다. 제가 카카오톡을 좀 로그아웃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먼저 핵심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메모리 소자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초반에 발표하는 내용은 제가
하는 수업 중에서 한 달 정도 분량의 수업을 아주 압축을 해가지고 거의 한 20분 안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우 압축된 부분이 있어서 약간 논리적으로 끊기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 소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메모리라고 한다면 이제 램이 있고, 램은 또 SRAM과 D램이 있는데 뭐 이 디테일한 것까지 오늘 다 구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래시, 그 다음에 M램,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HDD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책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빠르게 책상에 뭐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노트, 책상 위에 간단한 포스트잇, 노트 이런 것들로 좀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매우 빠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찾는다고 했을 때 책을 뭐 펼쳐서 찾을 필요가 없이 요 앞에 있는 노트를 딱 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전원이 끄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노트가 이제 포스트잇 떨어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램으로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플래시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책상에 있는 책, 노트 요런 것들로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이라는 거는 딱 꽂아 놓으면은 노트처럼 포스트잇처럼 휘발성은 아니고 데이터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전원이 꺼도 유지가 되고 안정적으로 저장이 되고, 하지만 포스트잇보다는 조금 우리가 책을 펼쳐가지고 거기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램보다는 느리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제 빠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플래시, 서랍에 있는 혹은 책장에 있는 책들, 책상 위에 있는 책들로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M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램과 플래시를 섞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속도도 빠르지만 데이터도 유지가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 많이 활용은 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D, 하드디스크, 요거는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대량의 용량으로 많은 책들을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방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책장 속에 있는 많은 책들로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디스크는. 그런데 이제 하드디스크를 우리가 가서 데이터를 접근을 하려면 책장까지 가서 여기서 책을 찾아서 그 책을 또 펼쳐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드디스크를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데이터 이제 서버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은 하드디스크들이 이제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사실 하드디스크가 없어서 못 파는 수준입니다. 하드디스크 만드는 회사도 이제 2개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하드디스크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 AI가 진행이 되면서 이 메모리가 굉장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소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간단히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PU, CPU, NPU는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메모리는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건데 우리가 실제 계산을 하고 머리를 쓰는 일들을 이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PU는 다 아시겠지만 범용 연산, 제어,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CPU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요거를 비유를 한다면 아주 똑똑한 이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CPU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GPU는 병렬 연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CPU 같은 경우는 아주 복잡한 계산, 뭐 넌리니어 함수도 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GPU는 그런 거는 하지 못하지만 더하기 빼기를 굉장히 많은 초등학생들을 데려다가 더하기 빼기를 모든 사람한테 분할해서 시키는 거죠. 그러면 계산 속도는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계산은 아주 단순하지만, 매트릭스 계산을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하는 거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계산을 하게 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 계산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렬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GPU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GPU도
이제 그래픽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범용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범용성의 특성이 있는데 인공지능에 특화해서 뭐 그래픽 처리 이런 기능들 다 빼고 정말 인공지능에 아주 특화된 처리된 프로세서를 우리가 NPU라고 이제 부르고요. 요거는 GPU보다 더 특화된 아주 더 스페시픽한 기능들. 이제 인공지능 모델들도 모델에 따라서 여러 필요한 기능들이 다른데 각 모델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들만 매우 특화된 그런 아주 한 작업은 엄청 잘하지만 다른 작업은 잘 못하는 그런 것들을 NPU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구글에서 이제 구글 전용 인공지능 칩을 만들죠. 그건 이제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TPU라고 부르긴 하는데 NPU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구글이 제미나이 3를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챗 GPT보다 모든 면에서 성능이 뛰어난 제미나이 3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구글은 모델만 있는 게 아니고 TPU라는 전용 칩을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체 모델이 있고 자체 데이터가 있고 자체 데이터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구글이 최근에 많은 곽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CPU 기반을 한 어떤 프로세스 유닛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CPU라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이제 MCU가 있고 NPU가 있습니다. MCU는 CPU의 메모리 주변 장치를 이제 한 칩에 통합한 컨트롤러라고 보면 되고, NPU는 이제 CPU만 포함이 돼 있고 외부에 이제 메모리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MCU 같은 경우는 주로 제어에 특화돼서 잘 아시겠지만 뭐 가전 제품이나 이런 데 이제 사용이 되고 NPU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SoC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굉장히 더 어드밴스드된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CM이라는 건 멀티칩 모듈이라고 하는데 SoC는 하나의 칩의 모든 기능을 다 설계를 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MCM은 그 칩의 각 기능들을 각각의 개별 칩으로 만들어서 여러 칩, 멀티칩이라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여러 칩에 분할을 했고 그것을 모듈로서 패키징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전력 반도체는 고전압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실리콘보다 더 고전압을 다룰 수 있는 뭐 SiC나 이제 겐 이런 제품 이런 이제 물질들로 이제 전력 반도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자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자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고 그러면 최근에 패키징이라는 게 왜 중요해지고 그게 왜 T사는 왜 이 첨단 패키징 기능을 자동차 모빌리티에 넣으려고 하는지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패키징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역할이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칩이 있고 여기 이제 PCB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PCB랑 연결이 돼서 시스템에 연결되도록 하는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칩에서 발열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칩에서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줄 히팅 때문에 발열이 되기 때문에 그 발열된 열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이 패키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연결하고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역할 이런 기능들이 이제 패키징의 역할이라고 했고 사실 전통적으로 패키징이라고 하면 이제 전공정, 반도체는 전공정, 후공정이라고 불렸는데 전공정이 이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작업이었고 후공정은 이렇게 칩을 이렇게 패키징해서 연결시켜주는 아주 단순한 역할만 하는 작업으로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패키징에서 혹은 후공정에서 어떠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도 뭐 1차 패키징, 싱글칩 패키징이 있고 이제 모듈화가 되는 게 있고 마더보드향 그래서 3차 레벨 패키징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 요게 전통적인 패키징이라 기술이라고 했는데 최근의 패키징은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최근의 패키징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해서 반도체의 성능 자체를 굉장히 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다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더 이상 이제 후공정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는
네이처 논문에서 이제 나온 그래프인데요. 이제 20세기, 현재는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20세기에 반도체의 기술의 개발 혹은 컴퓨팅 파워의 개발의 상황을 보면 이게 이제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반도체가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든 무어, 인텔의 파운더 중 한 명이죠. 고든 무어가 1960년, 50년인가 60년도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라는 거는 2년에 2배씩, 대략 2년에 2배씩 성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 그 무어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부를 만큼 2년의 반도체 성능이 2배씩 향상을 되면서 컴퓨팅 파워가 향상이 됐죠. 우린 그걸 SoC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SoC 기술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칩에 모든 기능들을 다 부어서 만든 거죠. 근데 이 기술은 스케일링 다운이라는 기술에 기반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한정된 어떤 면적에 많은 기능을 넣으려면 그만큼 미세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미세화 기술로 패턴을 아주 작게 만들면서 2년에 그러니까 2배씩 2분의 1씩 패턴을 작게 만든 거죠. 그러면 같은 면적이라도 2배씩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됐지만 단순히 미세화만 한 게 아니고 칩 사이즈도 커졌습니다. 칩 사이즈도 커지면서 컴퓨팅 파워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2010년이 넘어서면서 우리 현재 뭐 1나노 기술, 2나노 기술, 3나노 기술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1나노, 2나노, 3나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려면 뭐 원자 사이즈로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의 상승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투자된 만큼 기술이 실제 컴퓨팅 파워의 증가로 향상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성능 향상은 컴퓨팅 파워의 성능 향상은 끝날 거다라는 생각이 2000년대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챗 GPT가 나오면서 컴퓨팅 파워는 2년에 2배씩이 아니고 뭐 2달에 2배씩 향상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더 빠른 속도로 컴퓨팅 파워가 향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건 더 이상 SoC가 아니고 SIP, 시스템 인 패키징 기술로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이걸 우리는 무어 대 무어,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었다라고 해서 무어 대 무어라고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전에는 한 칩에 모든 기능을 다 부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려면 필연적으로 칩 사이즈도 커져야 되고 또 하나의 패턴을 만드는 그 패터닝 기술은 더 작아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물리적 한계에 부닥치니까 이 칩의 각 기능을 분할을 해서 칩별로 기능을 담당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든 기술 우리가 칩랩 기술이라고 합니다. 칩랩 기술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MCM 기술도 있는데 이 두 개는 맞물리는 거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부르긴 합니다. 칩랩은 설계적 관점에서 이 반도체의 다양한 기능을 분할해서 여러 칩에 담았다 해서 칩랩이라고 부르고요. 그거를 패키징을 하려면 멀티칩 모듈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키징 입장에서 볼 때는 멀티칩 모듈 기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뭐 두 개가 당연히 서로가 필요한 거고 거의 혼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칩을 분할해서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SIP라고 보면 되고 여러 칩을 분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연결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칩을 분할하는 게 단순히 기술적 측면이 아니고 산업적으로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SoC 기술에서는 하나의 칩에 많은 기능들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링 다운으로 패턴을 작게 만들더라도 필연적으로 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상용화되는 웨이퍼의 지름은 약 300mm인데 자, 300mm 웨이퍼에 칩을 키워서 하나의 칩을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근데 칩 사이즈를 좀 줄여서 하나의 웨이퍼에 300mm 웨이퍼에 칩을 4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칩을 더 작게 만들어서 우리가 칩랩 기술로 하나의 웨이퍼에 여러 개의 칩을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는 제조는 이제 먼지와의 싸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웨이퍼에 동일한 세 가지 케이스에 동일한 위치에 먼지가 떨어지든 아니면 디펙트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웨이퍼 하나에 칩 하나를 만들면
요 디펙트 때문에 요 칩은 죽은 겁니다. 디펙트가 하나만 있어도 이제 칩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칩은 죽은 거죠. 웨이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하나의 웨이퍼에서 실제 살릴 수 있는 칩은 0%. 그래서 0% 수율, 0% 일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칩을 4개를 만들었다고 하면 동일한 위치에 디펙트가 있었을 때 요 3개는 죽었는데 요 하나는 디펙트가 없기 때문에 살아남았죠. 그럼 4개 중에 하나가 살아남았으니까 우리는 25% 수율, 그래서 25% 일드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칩을 더 작게 만들어서 더 여러 개의 칩을 만들면 이제 50%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 요거 그래서 50% 일드, 50% 수율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칩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먼지를 제거를 해도 디펙트를 100% 프리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불량률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칩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수율, 일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칩 사이즈가 작아지면 오히려 일드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멀티칩으로 만들면 수율이 증가한다라는 점.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 측면을 넘어서 산업적으로 수율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칩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서 칩랩 기술 혹은 MCM, 멀티칩 모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2D, 2.5D, 3D 요 기술들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자, 2D 패키징 기술은 여기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멀티칩이 존재를 하더라도 이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칩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게 로직 계산을 담당하는 로직 칩이라고 로직 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 이게 이제 메모리를 담당하는 다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계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한다면 얘가 전자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기술이 요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죠. 우리가 이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기 뭐 미리 단위, 센치 단위로 해서 요 길이가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1초에도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2.5D 패키징도 여러 구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TSMC에서 쓰는 우리가 코어소 구조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에다 직접 붙이는 게 아니고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는 것을 만들죠. 그래서 인터포저라는 걸 만들어서 그 인터포저 위에다가 칩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칩에서 이 칩으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아까 서브스트레이트보다 인터포저에 훨씬 더 짧은 거리로 훨씬 더 밀도 있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계산 속도가 빨라지고 발열이 줄어들고 하는 것이 우리가 2.5D 패키징 구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3D 패키징 구조는 이제 요 거리도 너무 길다 해서 이 로직 칩 위에 우리가 메모리 칩을 그냥 붙여버리면 그냥 수직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게 우리가 3D 패키징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커버하는 건 아니고 개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훨씬 더 밀도 있게 칩 간의 거리를 줄여줘서 만드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뭐 2D, 2.5D, 뭐 3D 그 뭐 여러 또 그 안에도 그 카테고리 안에도 여러 분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짧은 거리로 붙여서 전기적 성능이 증가될 수도 있지만 설계를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문제는 열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직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발열이 일어나는데 메모리는 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을 때 열이 필연적으로 이 어떤 금속의 배선을 타고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가 죽을 수가 있고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시스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을 어떻게 빼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의 설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열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열이 생기면 이게 워피지라고 해서 이 시스템이 뒤틀리고 주름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럼 기계적 문제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 이런 것들이 설계하는데 매우 어려운 문제들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를 만들어서 이제 붙이는 것이 이제 TSMC가 하는 이제 코어스 구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인텔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 EMIB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체를 실리콘 인터포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실리콘 브릿지라고 해서 실제 연결이 필요한 부분만 실리콘으로 이제 브릿지를 만들어서 연결을 만드는 기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 자체는, 목적 자체는 칩 간의 연결을 훨씬 더 용이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달 정도 강의의 내용을 압축해서 한 건데, 혹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5D 패키징, 3D 패키징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기술이 뭐냐라고 이제 세 가지만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세 가지를 많이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TSV, Through Silicon Via라고 이제 일종의 데이터가 가는 통로를 만드는 거죠. 전자가 가는 통로를 만드는 거고, 스태킹, 다이를 적층하는 기술, 스태킹 기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포저 기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건데, 이 낸드에서 예전에 와이어 본딩, 칩 간에 연결할 때 와이어 본딩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칩끼리 이렇게 붙였죠. 예전에 와이어 본딩 기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 칩이 요 중간에 있는 칩과 소통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와이어에서 전자가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와서 요 칩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되죠. 굉장히 이제 길이가 길어지죠. 길이가 길어지면 속도도 느려지고 발열도 많아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실리콘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도금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게 붙인 겁니다. 이 칩입니다. 이게 하나의 칩이고 칩을 실리콘을 뚫어서 이렇게 붙였으면, 실리콘을 뚫어서 도금을 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이제 만들죠. 그래서 실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칩끼리 붙이는 것을 스태킹 기술이라고 합니다. 스태킹을 붙여서 이제 이 칩 간의 소통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고 굉장히 발열을 줄이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어스 기술이라면요. C는 칩입니다. 칩, on, 웨이퍼, on, 서브스트레이트. C가 칩, W가 웨이퍼, S가 서브스트레이트인데, 칩이 여기 존재를 하고 웨이퍼 인터포저가 여기 존재를 하고 서브스트레이트가 존재를 한다고 해서 코어스 구조라고 보고요. 코어스 구조에도 뭐 코어스 S, 코어스 L, 코어스 R 이렇게 단계별로 존재를 하는데, 오늘은 뭐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진 않고, 코어스 구조가 TSMC에서 만드는 구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인데 조금 확대를 해서 그리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SoC 다이가 GPU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구조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GPU가 여기 있고, GPU가 인공지능 학습을 하겠죠. 근데 GPU가 학습을 하려면 대량의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D램들이 이렇게 적층된 구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요즘에 아주 많은 이슈가 되는 HB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HBM이 베이스 다이가 있습니다. 베이스 다이가 있고 HBM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포저에서 GPU와 대량의 메모리가 연결이 돼서 인공지능 학습을 잘 할 수 있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인공지능 학습이 왜 이렇게 느리냐고 생각했을 때 바틀렉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실제 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바틀렉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공부를 할 때 눈으로만 책을 읽을 때, 그리고 내가 쓰면서 책을 읽을 때 하면 쓰면서 책을 읽는 게 훨씬 느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메모리를 가지고 와서 내가 계산한 결과를 다시 메모리에다가 쓰겠다 한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GPU는 계산을 다 끝내고 놀고 있는데 메모리를 쓰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HBM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게 이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이제 3개가 있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근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90%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PU는 엄청나게 많은 발열이 생기고, 이 발열은 요 구리 배선을 타고 메모리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러면 메모리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들을 다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인터포저, 그리고 요 솔더, 서브스트레이트는
이 열을 빼는 기능도 담당을 해줘야 되고 열을 빼는 설계도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패키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 후공정 패키징은 그런 그렇게 복잡한 설계들이 필요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 팀이라고 적은 게 이제 interaction material, 그래서 일종의 열을 뺄 수 있는 머티리얼을 이제 붙이고 여기 리드 구조라는 거 붙입니다. 리드 구조는 열을 빼는 역할도 하고 구조적으로 방어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5D 패키징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엔비디아의 H100 구조를 보면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GPU, 여기 이제 HBM 메모리가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터포저, 여기 서브스트레이트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PCB에 연결된 요 구조.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요 구조가 실제 구현이 돼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아까 인터포저를 만들어서 배선을 작게 만들고 뭐 연결성을 좋게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설계적으로 좋은데 항상 모든 설계를 실제 제조해서 구현을 하려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가면서 단면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리파이된 단면이긴 한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랜지스터 여기 존재합니다. 트랜지스터가 여기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론트 엔드 오브 라인, 페올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라인, 어떤 구리 배선이라고 부른다. 인터커넥트 배선.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죠.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까지가 우리 흔히 말하는 실리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실리콘 위에 배올, 백 엔드 오브 라인, 그래서 여기에 어떤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들, 절연체들이 존재를 하고, 여기 이제 커퍼 배선입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에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구리 배선을 통과하면서 데이터 이동 통로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실리콘에서 나노 단위로 패턴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솔더가 존재하는데 솔더는 나노 단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작게 만들어도 마이크로 범프, 마이크로 사이즈고, 솔더는 400 마이크로 이상의 사이즈를 가지게 되죠. 근데 얘는 400 마이크로 이상의 사이즈를 가지고 PCB에 여기 붙여야 되는데, 여기 존재하는 트랜지스터는 나노 단위잖아요. 그럼 여기 디멘전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 디멘전을 상쇄해 줄 수 있는 일종의 구리 배선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선을 아주 작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무조건 좋은 거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RC 딜레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R이 이제 저항, C가 커패시턴스, RC 딜레이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연되는 시간 지연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시간 지연은 뭐에 비례하냐? 재료의 이제 저항, 그리고 여기 배선의 길이, 배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간 지연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길이를 조금이라도 짧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작게 만들면 RC 딜레이를 L이 위에 있기 때문에 얘를 길이를 작게 만들면 RC 딜레이를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 컨스턴트, 요 절연체의 재료 상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절연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LG 화학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께, 다이일렉트릭의 두께, 그래서 요 두께를 얇게 이 두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머티리얼 일렉트릭 이제 인터커넥트 머티리얼의 상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는데, 자, 어떤 재료의 이제 저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98년도에 나온 IBM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데요. 98년도에 IBM이 만든 논문이고, 예전에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는데 알루미늄을 다 구리로 만들고, 이제 예전 반도체는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98년 이후에 IBM이 주도를 해서 구리로 만들고, 다마신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마스커스에서 칼을 만드는 다마신 칼을 만드는 공정으로 이제 반도체에 요 배선을 쌓아 올리는 공정 해가지고 우리가 다마신 공정이라고 합니다. 배선 공정, 이제 이중 다마신 제작 공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구리 배선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D 패키징에서 이 로직 다이 존재하고 HBM 존재하고 2.5D 인터포저 존재하고 서브스트레이트 존재해서 여기 매우 복잡한 배선들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 성능적으로 좋아지는 게 확실하냐? 전기적 성능은 좋아지는 게 확실할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선들이 만들어지면 커패시턴스 이런 역할 때문에 시그널 인터그리티의 문제가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시그널들이 잡음이 많이 섞인다로 보시면 되고, 파워 인터그리티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제대로 잘 인풋이 안 되는 상황이 존재하고, 아까 말씀대로 서머 인터그리티, 여기 발열이 너무 많은데 여기 HBM 이런 데 이제 메모리 다이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발열을 다 빼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런 거 다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T사가 이제 AI4 하드웨어에서 이제 멀티칩 모드를 적용을 했죠. 멀티칩 모드를 적용했고, AI5 하드웨어가 원래 25년도에 나와야 되는데 27년도로 2년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의 용량을 5배 늘리고 밴드위스를 5배 늘리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건, 밴드위스 5배 늘리는, 현재 지금 HBM 안 쓰고 있는데 밴드위스 5배 늘린다라고 한 건 HBM을 쓰겠다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HBM을 쓰겠다라고 유추하면 현재 2.5D 패키징 구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성 문제들이, 지금 여기서 존재하는 신뢰성 문제들이 서버보다 훨씬 더 모빌리티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들 때문에 2년이 늦춘 게 아닌가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그건 뒤에 가서 조금 말씀을 다시, 시간이 벌써 40분이 흘렀네요. 조금 또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프는 이제 굉장히 큰 사이즈를 범프라고 하고, 마이크로 범프가 존재하고 솔더가 존재하고 범프리스가 존재하는데, 여기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솔더라고 부르는데, 여기 크기가 좀 큰 걸 솔더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디램의 적층을 할 때 여기 이제 스루 실리콘 비아를 만들어서 실리콘을 뚫어가지고 구리 도금을 했죠. 근데 적층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 검은색 원형들이 보이죠? 점들. 요게 우리가 말하는 마이크로 범프입니다. 마이크로 범프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솔더, 범프 이런 것들은 크기가 큽니다. 크기가 큰데 마이크로 범프는 좀 작고, 범프리스는 뭐냐면 중요한 기술인데요. 이 범프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겨야 되냐면, 이때 이 디램 간의 간격을 정밀하게 유지를 하고 범프를 만들고, 이 디램에 처음에는 붙였다 하더라도 디램과의 공간이 존재를 하겠죠. 이 공간을 절연체로 채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범프를 없애고 그냥 붙여버리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범프리스입니다. 그게 이제 범프리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더라는 거는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요런 게 이제 솔더인데, 솔더는 전기적으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기계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지 않는데, 이제 보호, 봉지, 열 전달 경로로서는 존재를 하는데, 이 솔더가 크립 퍼티그나 뭐 CT 미스매치, 제가 이따 저희 랩에서 연구한 걸 보여드리겠지만, 크립 발생하고 CT 미스매치들 때문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응력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솔더가 망가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스페이서는 뭐냐면, 아까 이제 디램 간의 거리를 유지를 잘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는 조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다 하면 이거 비스듬히 붙을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디램 간 초반에 잘 유지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고 갭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스페이스는 열 전달을 해준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이 몰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디램 사이에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 절연체로 잘 채워야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를 또 잘 채워야 되고, 그런 걸 몰드라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연결되면 안 되고 기계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고 갭 유지의 역할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하죠. 근데 열 전달이 안 됩니다. 열 전달이 안 되는데 이 몰드가 모이스처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열화가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설계를 또 어렵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현재 인공지능용 인프라스트럭처인 GPU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CPU가 있었고 GPU가 있었고 NPU가 있었습니다. 자, 이 GPU와 NPU는 대량의 연산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GPU에 HBM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자, 구글이 TPU를 만들어서 제미나이 GPU 안 쓰고 엔비디아 GPU 안 쓰고 구글 자체 칩 일종의 NPU의 일종인 TPU로 학습을 해가지고 제미나이 3를 챗 GPT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으로 만들었는데, 자, 그럼 GPU 안 써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NPU에도 HBM은 구글 TPU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HBM이 굉장히 중요한데, 플러스 T사에서 밴드위스 메모리 밴드 AI 자동차에 들어간 AI5의 하드웨어의 밴드위스를 굉장히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HBM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빌리티 쪽에서 HBM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T사에서 하면 또 뭐 어느 정도 대응을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앞으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HBM은 뭐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량의 메모리를 전송을 한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뭐 와이어 본딩이나 그런 걸로 연결한 거를 이제 1차선, 2차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제 차가 굉장히 막히죠. 근데 HBM은 여기 보시면 요 길들 스루 실리콘 비아로 뚫어낸 요 길들이 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울 톨게이트에 있는 대량의 차선, 그래서 엄청난 차선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메모리 소자가 HBM이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HBM을 이제 스태킹을 하는 기술은, 이제 몰딩을 하는 기술은 MR 머프 기술이 있고 TC NCF 본딩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오늘 깊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지만 요거는 하이닉스에서 하는 기술, 요거는 삼성에서 하는 기술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기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AI5 하드웨어 탑재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M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 자, 근데 요게 그래서 보시면 HBM4까지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범프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요 범프를 없애고 싶은 거죠. 범프를 없애고 다이끼리 붙이는 건데, 그럼 우리가 범프리스라고 구조라고 하는데, 그 범프리스 구조가 됐을 때의 설계적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프가 없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죠. 그럼 더 한정된 높이에 더 많은 칩을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게 보시면 현재 이건 8단을 쌓은 이제 HBM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베이스 다이가 있기 때문에 8단 HBM이라 하더라도 실제는 9개의 칩이 적층된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 8단을 적층하는 게 어렵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실리콘, 이 GPU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두께 725 마이크로의 두께의 8단을 쌓은, 지금은 12단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25 마이크로 두께, 1mm가 안 되는 두께의 D램을 현재 12단을 쌓아가지고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D램 하나의 두께가 30 마이크로 정도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범프가 있으면은 공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각 층에서. 이 범프를 없애면은 더 많은 칩들을 적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몇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범프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범프를 없애면 더 많은 칩을 적층할 수 있고, 또 범프 자체가 전기적 저항이기 때문에 범프를 없앴을 때 밴드위스를 높일 수 있고 에너지 로스를 줄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설계적으로 검증된 거고, 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 사이에, 자, 요거는 이제 모빌리티에서 더 중요해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이 사이에 범프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절연체로 몰딩을 해야 되는데, 절연체를 요 사이에 몰딩을 하면 절연체는 그 자체로 전기 저항만 높은 게 아니고 열 저항도 높기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발열 문제가 굉장히 현재 심각한 문제고요. 서버 향에서도 심각한데, 그래도 서버는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TEM 붙이고,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베이퍼 챔버도 붙일 수 있고, 뭐 냉각 장치도 엄청나게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HBM을 실제 넣는다라고 했을 때 냉각 장치를 데이터 센터에 서버만큼 설치할 수 있냐? 모빌리티에. 그게 굉장히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설계해서 만들 수 있나? 그런데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어떻게 설계를 할지 궁금한 상황이고, 그랬을 때 여기에 범프를 없애고 절연체를 없애고 바로 붙인다면 서멀 디퓨지비티 측면에서 열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성능이 굉장히 좋은 HBM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뒤에서 한 번의 질문을 받을까요? 네, 제가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 강의를 하려면은 이게 뭐 한 달 이상의 강의 내용인데,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니까 중간중간에 논리적으로 점프가 되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이따가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2.5D 패키징이 성능적으로 굉장히 좋은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만, 신뢰성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매우 많다. 말씀드리는 썸멀 미케니컬, 그래서 여기에 열이 많이 발생하고 솔더에 쿠립이 생기고 솔더에 퍼티그가 생기고 여기 열응력 때문에 워피지가 생기고,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 또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생깁니다. 엄청나게 많은 빠른 GBPS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즉 전자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 소자의 원자들이 재배열되는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문제들이 생기고, 뭐 전기적 저항의 열화가 생기고, 또 여기 케미컬 코로전이 생기고, 또 모이스처 때문에 열화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열화가 많이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저희가 HBM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구한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딩을 한 부분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희 잘라서 살펴보면 이런 보이드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보이드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런 보이드들이 전기적 저항을 저희 실제 이제 저희가 요 장면 저희가 이제 실제 시편들을 만들어서 이제 촬영을 한 거고, 보이드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보이드들이 전기적 저항을 매우 높이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다 보이드들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구리 배선에 요 층 간의 사이에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영향을 이제 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이드, 또 미스 얼라인먼트,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시그널 인터그리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설계대로 성능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내용은 서울과기대 김사랑경 교수님, 성균관대 이우정 교수님, 성균관대 이제 권기영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칩 간의 적층을 할 때에, 예, 저희가 이제 저희 랩에서 이제 멀티 피직스 시뮬레이션들을 하면서 심지어 그레인 오리엔테이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레인 오리엔테이션이 111 방향이냐 100 방향이냐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보시면 저희 랩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건데, 이 그레인 오리엔테이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본딩을 할 때에 보이드가 사라지면서 아주 플랫한 경계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그레인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크리스탈 플라스티시티 이제 생각을 하시면 슬립, 이제 저희가 그래서 슬립 방향에 따라서
슬립 거동 방향에 따라서 슬립 거동이 다른 크리스탈 플라스티시티로 아바쿠스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어떤 경계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그널 인테그리티나 열 저항이나 이런 것들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단면이 형성이 되면은 우리가 설계했던 것보다 시간 지연도 발생할 수 있고 시그널 인테그리티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성능에 영향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커퍼 패드의 이런 스트럭처에 대해서 영향이 존재한다. 그래서 경계면에 존재하는 이런 응력들, 잔류 응력들 때문에 어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모빌리티에서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화된 모양이지만 PCB가 존재를 하고 여기에 이제 칩들이 존재를 하고 솔더로 이렇게 솔더 어레이로 뭐 플립 본딩을 한다든지 어떻게 붙였습니다. 붙여서 열을 가해서 측정을 해보면 여기서는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 팽창이 이렇게 존재를 했을 때 이쪽 외곽 쪽에 있는 솔더와 이 가운데에 있는 솔더의 변형 모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고 어떤 부분은 밴딩과 쉬어와 텐사일이 동시에 받게 되고 어떤 부분은 이제 쉬어 더미넌트한 어떤 변형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찍어보면 열팽창이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크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한 거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솔더라는 게 쉬어 디포메이션 줬을 때, 컴프레션을 줬을 때, 밴딩을 줬을 때 거동이 굉장히 달라지고 크랙 양상이 이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서버에 들어갈 때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냉각을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모빌리티는 진동도 신경 써야 되고 다양한 신뢰성 평가 조건이 더 시비어해지잖아요. 그럼 이런 솔더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솔더의 물성 측정.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 랩에 있는 나노 인덴테이션으로 솔더나 몰드나 칩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측정을 하면서 이제 실제 물성들을 측정을 하면서 신뢰성 평가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변형 모드를 겪냐에 따라서 페일리어가 빨리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을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발생을 안 하는데 동일한 솔더에서도 어떤 데는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페일리어가 바로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얘가 굉장히 생각보다 고온에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크립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크립 문제들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모빌리티에서 굉장히 더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솔더가 예쁜 모양이 아니고 솔더는 리폴로우 해가지고 둥그렇게 최대한 만들겠지만 솔더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만들어진 게 솔더 모양이 또 예쁘지 않으면 크랙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요 구리 배선이 굉장히 복잡해짐에 따라서 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서브스트레이트나 솔더가 단순히 전기적 연결만 담당해 주는 게 아니고 열 배출도 담당을 해주기 때문에 이 배선의 굉장히 복잡한 설계에 따라서 열 특성이 어떻게 되냐도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랑 인공지능으로 패턴을 넣었을 때 열 물성을 바로 예측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요. 왜냐면 패키징 도면의 배선을 만드는데 얘의 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얘를 실제로 만든 다음에 실험을 하면 열 물성을 바로 알 수가 있겠지만 일단 측정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설계단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보고 측정하면은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단에서 바로 이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주면 바로 이전에 학습된 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설계 이미지를 넣어주면 이 설계 이미지에 대한 열 물성이 어떻게 되는지 RGB로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색이면은 열 전달이 높은 부분인데 이제 파란 부분은 열 전달률이 낮은 부분 이렇게 돼서 요거를 엑셀로도 뽑아주고 FEM으로 바로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에 제공을 한 건데 모빌리티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거다. 왜냐면은 AI4가 실제 2.5D 패키징을 넣는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서버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다 겪을 텐데 플러스 신뢰성 측면은 모빌리티가 더 골치 아픈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더 어렵게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저희가 뭐 패키징 도면에 대해서 이런 걸 사용을 하면 네, 요게 이제
이 도면에 대해서 FEM으로 600만 개의 메쉬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한 거고, 요거 그래서 600만 개의 메쉬를 만들어서 메쉬 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요, 시뮬레이션 하는데도 오랜 시간 걸리고, 그 데이터 결과 역시 몇백 기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 결과로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든 인공지능 모델로 물론 FEM의 600만 개 메쉬보다 레졸루션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요거는 10초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메쉬를 짤 필요도 없이 이미지 데이터 넣으면 10초면 결과가 나와서 결과도 거의 FEM으로 훨씬 정밀한 시뮬레이션이랑 비교해봤어요. 저희가 실험 데이터도 있는데 실험 데이터를 오늘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보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예측될 수 있는 기술들을 또 우리 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열물성만 한 게 아니고 기계적 물성도 다 적용을 해서 얘 기계적 이방성도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리뷰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